네, 3프로TV가 준비한 미국 대선 특집 라이브 생방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개표 상황을 지켜보신 분들은 대체로는 알고 계실 텐데 또 그래도 오후 2시쯤 2% 나온다더라 해서 2% 얼굴 보러 오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하고는 세한대학교 김대호 박사님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라 잠깐 좀 기다리고 있고요. 신은찬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네, 오래도록 기억에는 남으실 것 같은데 뭐, 지금은 그렇죠. 네, 일단 개표 상황은 정리해 보면 네. 트럼프 쪽으로 좀 꽤 기울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혹시 다른 변수가 좀 남아 있는 게 있는지요? 다른 변수라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표도 좀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많이 갈 표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7개 경합주가 싹 다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갈 수가 있다. 이제는 이 가능성을 진짜 진지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 뭐 더 이상 뭐 부정을 하거나 희망 회로를 돌릴 그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의석수 차, 선거인단 숫자의 차이 정도다. 나머지 그 경합주들도 대체로는 그럼 트럼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씀이군요. 네네. 당초 예상에서 혹시 어떤 게 좀 변수로 작용해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꽤 팽팽했을 거다 또는 뭐 해리스 쪽에 약간 무게가 실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백인 여성들이 아마 언론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해리스로 많이 결집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백인 여성들이 네, 그게 대도시 변수였어요. 근교를 봐도 그렇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바이든을 강제로 밀어낸 것으로 인한 역풍이 확실히 존재를 하는 건지 펜실베이니아도 그렇고 지금 보면 해리스가 백인 노동자 거주지에서도 표차를 유의미하게 벌리지 못하거나 덜어는 그 지역을 아예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뺏기고 있습니다. 아, 백인 노동자들. 네. 백인 노동자들, 백인 여성들은 그동안에는 어떤 투표 성향을 보였던 집단이었습니까? 고학력이 갈수록 민주당으로 쏠려도 고졸 그러니까 블루 칼라인 백인 여성들이 갈수록 공화당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백인 여성 다수가 공화당을 계속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대선 사후에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공화당이 적어도 한 7에서 9% 포인트 차이로 우위인 그런 구도였습니다. 유권자 비중으로 보면은 한 38% 백인 정도였고요. 여성들은 네. 예. 백인 남성의 영향을 대체로는 좀 받아서 많이 받는 편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서야 알게 된 건데 그 미국 기독교의 좀 악습이라면 악습 중에서 하나가 예. 남편들이 부인한테 투표 행위를 일종의 강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독교도로서 내 투표를 똑같이 해야 된다. 내 견해를 따라야 된다는 그런 좀 가치관이 남아 있는데 그 가치관도 아마 영향을 미쳤겠지만은 결국에는 뭐 해리스가 8년 전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대변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아, 사람 마음을 얻기란 참 힘들다. 이렇게 여성들의 결론을 마음을 얻는데 내려야겠죠. 실패했다. 예. 같은 여성이니까 조금 좀 우호적으로 보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대도 좀 있었던 겁니까? 소수인종이고 아웃사이더 출신이니까 그 정치계에서는 그래도 나름 신인 아닙니까? 정치 경력을 좀 늦게 시작한 편이고 하니까 예. 그래서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았다. 이랬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뭔가 좀 그 백인 여성들이 표를 결집하는 모양새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실제로는 투표장에 안 갔거나 좀 다른 형태가 나타났다는 상황이군요. 예상하셨던 거하고 좀 다른 것들은 그거 말고 또 어떤 게 좀 있었어요? 백인 여성들의 해리스 지지가 생각보다 약했다. 그 다음에는 역시 흑인이겠죠. 막바지에 그래도 다시 해리스로 뭉치는 듯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잠식 공세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이런 결과가 그리고 조지아 같은 다른 경합주의 결과에도 실제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외로 트럼프의 지지는 탄탄했었던 모양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던 4년 전보다도 더 탄탄해진 셈입니다. 이 정도면. 8년 전에 이겼을 당시에도 러스트벨트 세계주에서 득표율 50%를 넘기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은 펜실베이니아에서부터 51%대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러스트벨트는 어떤 심리가 좀 더 작용해서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이번에?
그 원래 해리스 출마 당시에 이제 변수로 꼽혔던 것 중에서 하나가 러스트벨트에 거주하는 백인 노동자들이 해리스에 대해서는 바이든만큼의 유대감을 느끼지는 못한다 이거였습니다. 예. 정서 문화적으로도 안 맞다. 그래서 뭐 펜실베니아 서쪽뿐만 아니라 동쪽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바이든의 고향이 펜실베니아 동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의 노동자들 여론도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과정으로 보나 결과로 보나 그 얘기가 또 들어맞았던 셈인 겁니다. 해리스가 노력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예.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의미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이후의 세상에 네.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다른 분들께서 좀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던 분들의 마음은 이럴 거면 후보 교체를 괜히 했었나 내지는 또 후보 교체를 한 것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은 쪽으로 반영이 됐나 이런 그 뒤늦은 걱정도 할 것 같은데. 네, 백인 예. 노동자가 아니라 해도 65세 이상 쪽에서 아마 그런 배신감을 좀 많이 느끼기는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도 그 100세 시대라고 해서 좀 그런 마케팅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건강 관리를 잘하는 노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한국과 비슷하게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일수록 또 뭐 신체 능력의 저하를 체감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바이든을 자기 편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강했습니다. 실제로도 바이든의 완주 당시에 그 기부 내역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예. 해리스 쪽의 중위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은 반면에 바이든의 평균 중위 연령은 거의 60세 아니면 65세 그 사이에 있었거든요. 지지층들의 중위 연령이. 예. 그리고 여론조사를 나중에 또 한번 보시더라도 예. 65세 이상 지지율 격차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선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야 이게 근데 시장 바이든이 완주를 했던들 소수 인종이 과연 지금만큼이라도 결집할 수 있었을까? 그 문제도 또 있기는 합니다. 바이든이 완주했다면 네. 히스패닉이 특히 예. 그래서 오히려 바이든이 완주했다면 실제로는 민주당 표가 조금 덜 나왔을 수도 있다. 네, 그 얘기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러나 저러나 좀 준비가 미흡했었군요. 그런 셈이죠. 네. 기본적으로 그럼 그 바이든의 임기 4년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뜻일 텐데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어떤 것들이 좀 패인 내지는 부족한 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분석을 하다 보면. 페인이라고 하면은 역시 민주당, 인플레이션의 여파가 진짜 크기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그렇군요. 네. 말씀하시는 동안 세한대학교 김대호 박사님이 열심히 오셨는데 조금 숨을 돌리실 여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잠시 신은철 칼럼니스트와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눠보고 있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래서 민주당의 지난 4년이 어떤 것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못했을까 이제 그 약간 좀 돌이켜보고 있는데 네. 1번으로 분석하시는 건 인플레이션의 문제. 네. 그럼 트럼프가 집권을 했었다 하더라도 그 바이든 임기에 그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현 정부에 대한 그 반감으로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트럼프도 재정 확장을 싫어하지는 않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는 한은 재정을 그래도 나름대로 확장을 했을 것이고 예.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의 여파가 나타났는데 여러 지원금이 끊겨버린다. 그러면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반발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어허. 왜냐하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나서 미국 정치 쪽에서 터졌던 변수 중에서 자녀 세액 공제의 지급만 끝난 것이 아니라 메디케이드라고 그 뭐 빈곤선 이하에 사는 사람들이나 장애인 등에게 보장되는 그 건강보험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사실은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래로 아주 대폭 확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그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는 저소득이나 장애인들에게도 그걸 제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주정부 재량이기도 합니다만은 연방 정부의 재원 자체가 결국에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지원이 또 다 끊겼다 보니까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태에서 사각지대로 몰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이었다는 저는 게 이런 분석을 내려도 괜찮은 것이 4년 전에 바이든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서 하나가 예. 저소득층의 결집이었거든요. 그 현상이 이번에 반대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또 어떤 이슈가 좀 있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민주당에 좀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임신 중절 이슈의 파급력이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강하지는 못했다.
여러 주의 결과를 보더라도 플로리다의 주민투표 결과도 그렇고 예. 여러 지역의 개표 결과 자체가 거의 처음부터 민주당이 원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는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낮 시간부터 앞서면서 민주당이 이제 적신호가 드러났다면은 이번에는 그 적신호가 버지니아를 필두로 굉장히 곳곳에서 터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나 여러 이제 지표를 보더라도 임신중절 보장 이슈가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지지층을 규합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슈가 생각보다 그렇게 예민하거나 그 뜨거운 이슈는 아니었다. 예민하긴 할 텐데 선거 이슈로 부각하기에는 여전히 껄끄러운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부각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전략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그 민주당이 항상 그 부담을 가졌던 너무 politically correctness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네. 그런 지적에 또 다른 뭐 여파이거나 또 다른 반례가 될 수 있었겠네요. 네,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 들어오신 세한대학교 김대호 박사님도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뭐 연합뉴스 다른 방송국에서도 지금 토론을 한참 하다가 지금 막 들어오는 길인데요. 현재 상태를 보면 이 판세상으로는 트럼프가 예상외로 좀 선전을 했다. 이렇게 나타난 결과가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좀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사전투표가 8,500만 명이고, 예. 그 투표가 그 중에서 약 한 5천만 명 투표는 우편으로 발송이 됐는데, 네. 이거를 따는데 시간이 걸리고, 4년 전의 경우에도 보면요, 처음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개표 결과는 초기에는 트럼프 압승이었습니다. 예. 압승이다가 이제 사전투표 그 봉투를 여니까 거기서 역전이 되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트럼프가 선거 조작이다, 개입이다 해서 이제 흥분을 하게 되고 그게 일부 주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공감대도 얻었던 게 사실 사전투표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본 게 코로나 때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그때만큼 민주당 표가 사전투표에 많이 숨어 있다라고 보기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한 10%가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당락을 각 주마다 당락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뭐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사전 투표는 모두 우편 투표입니까? 아닙니다. 우편 지난번 투표도 있고. 4년 전에는요. 4년 전에는 100%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문제가 많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를 그 공화당 측에 그걸 받아들여서 주마다 우편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동네마다 투표소를 만들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8,500만 명 투표 중에 거의 반씩, 반은 사전 투표, 현장 투표를 했고, 예. 반은 우편 투표를 했고. 했습니다. 그럼 전체 유권자의 대략 반 정도가 반에 가까운 숫자가 사전 투표를 했다고 러프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중에 반이 우편 투표이니 예. 지금은 그럼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은 아직 열지도 않은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주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아예 한 표도 열지 못한 개표수도 있고요. 현재 이 관련 법이 4년 전에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쪽에서 투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봉투를 먼저 열기 시작한 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투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봉투부터 좀 잘라놓고 보자 했는데 이거를 이번에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투표 종료가 되어야만 예. 봉투를 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마다 또 다른데 현재 사전투표 용지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그럼 개표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개표율은 예. 그러나 도착하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은 사전 투표까지도 포함해서 뭐 예를 들면 80%가 개표됐습니다. 85%가 개표됐습니다. 그 숫자는 맞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아직 우편으로 왜냐하면 도착 안 한 사전 투표는 빼고 나머지를 100%로 그렇습니다. 본 상태의 예. 개표율입니까? 예. 사전 투표 그러니까 거기에 사전 투표 현장 투표한 거 예. 그것은 들어왔겠죠. 모수에 들어왔고 우편이 도착한 것도 들어왔어요. 근데 우편이 아직 안 돌아온 건 모수에서도 빠져 있다. 도착 안 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그 표가 얼마나 될지는 그래서 지금 투표율도 미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를 못 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아,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굳이 한다면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유권자 등록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등록 유권자 대비 몇 퍼센트 우리처럼 주민등록증이 앉아 있으면 투표용지가 날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반드시 본인이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그러나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꼭 투표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몇 명이 투표에 참가했는지 우편 투표든 현장 투표든 그게 그렇습니다.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마다 다른데요. 오늘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것은 유효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편 투표는 누군가가 따로 집계를 하지 않나 봅니다. 집계할 방법이 없죠. 우리나라 같았으면 우체통 열어서 집계를 숫자는 셌을 텐데.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아직은 지금 하와이주 같은 데는 그래요? 아직 그 투표도 안 끝났잖아요. 분석을 좀 해볼까요? 그럼 변수가 좀 되겠습니까? 신은철 칼럼니스트님. 뭐 약간의 그런 그 오차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이게 변수가 될까요? 말씀하신 부분이. 신은철 칼럼니스트는 아유 그거 감안하더라도 조금 기운 것 같은데요? 라는 표정이긴 한데. 저는 이제는 좀 왜냐하면은 펜실베이니아나 조지아가 이미 사전 투표를 굉장히 많이 그리고 신속하게 집계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그럼 때문에 그 말씀하신 사전 투표 중에는 우편 투표는 빠진 사전 다 투표죠. 포함입니다. 우편 그러니까 투표를 도착한 어떻게 알죠? 우편 투표까지는 포함했고 그렇죠. 도착하지 않은 우편 투표는 모르는 거죠. 얼마나 있을지. 마지막 우편 투표가 언제까지 허용이 됐었죠? 그거는 보통 11월 1일 이런 식으로 기한을 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같은 주가 아니고서는 더 이상 우편 투표를 추가로 보내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도상. 또 주별로 늦게 도착하는 우편 투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까지 그러니까 네. 법에요. 선거법에 오늘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으면 무조건 유효입니다. 그럼 사전 투표를 어제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사전 투표를 한 2달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럼 어제 투표용지에 접어서 어제 우체통에 넣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군요. 오늘 넣은 그 중에서도 오늘 만약에 그 우체국이 도장만 소인만 찍어주면 유효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13일까지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그 전 상황과 비교하면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4년 전에도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건데 지금도 왜냐하면 그게 근소한 지역의 경우 뒤집어질 수 있다는 1% 말씀이군요. 2%의 경우에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예. 특히 거기 젊은 유학생들 미국은 대학만 가더라도 자기 집을 떠나서 밖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예. 그 친구들이 밖에서 사전 투표한 거 무슨 말씀인지 오늘 알겠습니다. 집어넣으면 예. 그건 현재 분모에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면 분모도 늘어나고 분자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뉴스를 보면 우편 투표가 먼저 개표됐습니다 하는 뉴스도 있고 네. 우편 투표에는 민주당원들 표가 꽤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뉴스도 있는데 네. 주마다 다 다른 겁니다. 다른데 우편 투표 중에 먼저 들어온 거는 먼저 예. 개표를 하는 거지만 아직 안 들어온 것들은 당연히 개표할 수가 없으니까 예. 하와이 주에서 보내고 있는 투표는 아직도 지금 하와이 근무 시간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 그게 그 표가 몇 표나 될지도 아직 가늠이 안 되는 거니 전혀 알 수도 없는 거죠. 박빙의 선거구에서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전에 보면 네바다, 특히 조지아 뭐 예. 몇몇 주에서는 막판에 몇 표 차이로 막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올해 그런 일이 다시 재선된다고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러나 뭐 속단하기도 조금은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편 투표가 다 민주당 표는 아닙니다만 우편 투표에는 민주당 표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 바입니까? 그거는 4년 전하고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무당층의 여론이 분산되었을 수는 있지만은 뭐 10대 10 이런 수준으로 그래도 그 트럼프 전 그러니까 올해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은 22대 총선에서 그나마 개헌선이라도 지킨 이유가 사실은 한동훈 현 대표의 사전투표 동료가 아니었습니까? 서울 여러 지역구에 이제 뭐 경합 결과라든가 예. 공화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해외 부재자 투표, 군인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편 투표를 독려를 했거든요. 사전 투표 자체를. 예. 그런데 공화당 지지층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이 제가 지난번에 지상전에 강조를 드렸다면은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투표소로 직접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을 진정한 민주주의 행위로 여깁니다. 토대로 여기거든요. 예.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들의 선호까지 보면은 사전 투표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편 투표랑 직접 투표거든요. 예. 이 직접 투표자 수가 생각보다도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경합주에서 특히요. 예. 그런 표가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광고는 뭐였느냐 하면은 사실은 4년 전이나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당일 투표에서의 격차를 유의미하게 줄이거나 더러나 앞서 나갈 수가 있어야 됐는데 예. 그거마저 안 됐다 보니까는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봐도 무방은 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는 거죠. 투표가 들어오면 민주당 표가 많이 있을 수는 있으나 네, 근데 그 표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다는 현재의 거죠. 네. 격차를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조지아만 하더라도 그 부재자 투표라든가 이런 걸 다 개표하기까지 4년 전에 굉장히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은 95% 이상을 집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남은 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 미국의 언론사들은 7개 그 경합주에서 대체로 다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것 같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 지금 그럼- 상원 결과를 봐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원 결과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일단은 오하이오에서 그 보호무역론자로 유명한 셰러드 예. 브라운 상원의원이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을 했고 텍사스도 테드 크루즈 현 상원의원이 예상과 다르게 아주 큰 격차로 삼선을 확정지었고 이 분위기면은 몬태나도 위태롭습니다. 예. 그리고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이쪽도 지금 전부 다 공화당 야구세입니다. 지금 이게 위스콘신의 개표 현황이고 보면 50대 48이죠. 그다음에 미시간입니다. 51대 46 더 크죠. 펜실베이니아는 이제 49.3대 48.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펜실베이니아의 결과는 왜 더 치명적이냐면은 여기에 이 현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밥 케이시 주니어 상원의원이 예. 정치로 치면은 금수저에 가깝습니다. 부친이 이제 재선 주지사를 역임한 바가 있거든요. 본인도 그 후광을 등에 업고 주정부 직책을 하나 역임을 했던가 그렇고 2006년, 2012년, 2018년에 이겨서 3선 상원의원을 하고 있다가 4선에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고향으로 보면은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옛날에 철도, 석탄 도시로서 번성했다. 그 스크랜턴에서 태어났고 그런 이제 중도적인 이미지, 친노동자 이미지를 잘 유지했기 때문에 요즘 볼 수 있는 주류 민주당과 다르게 탄광 시대의 지지도 받는 인물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인물마저도 이렇게 밀려날 수도 있다는 거는 네. 야, 그럼 그쪽의 민심이 꽤 강하게 트럼프 쪽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우편 투표에 대한 변수는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야, 그게 이 상황 뒤집을 수 있을까요? 하는 뭐 그런 거네요 지금. 한마디 더 우편 투표에 대해서 네. 첨언을 드리면 미국의 우편 투표 용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의 조그만 책 한 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라 상원, 주의원, 교육위원, 검찰총장 그뿐만이 아니고 옆에 낙태를 헌법에 포함시킬 것이냐, 우리 동네 다리 놓는데 다리를 또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예. 뭐 항목이 100개 넘어가는 지역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특파원 할 때 왜 투표하는데 왜 이리 시간이 많이 걸리냐 뭐 이런데 이게 여러 가지 선택을 해도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자기 동네 다리 놓는 게 대통령보다 더 급한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엄청나게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그래서 좀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우편 투표를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투표장에 가보면요, 지역마다 다른데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버튼만 누르게 돼 있는 100개를 버튼만 누르면 돼요. 금방 끝납니다. 어허. 그래서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직까지 현재 미국 언론들이 볼 때 확률, 트럼프 당선 확률을 88%에서 90% 보는데 확률 통계학적으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나타난 50개 주에 예. 워싱턴 DC까지 포함하면 51개인데 51개 선거 결과가 나머지는 거의 다 예상대로 다 그 투표율은 좀 다르지만 득표율은
그 선거인단 확보 면에서는 거의 예상대로 됐고 결국은 변수가 경합주 7곳인데요. 예. 이 경합주는 현재 지금 그 스코어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합주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예. 야, 저희 채팅창에서도 지난번 선거에서 80% 개표했는데 20만 표 차이였는데 뒤집었다 우편 투표가. 근데 지금은 85% 개표인데 17% 차이니까 뒤집을 수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이죠. 제도가 좀 그게 정규 분포가 되면 통계학상으로 한 90% 정도는 거의 끝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전 거기 살아보기도 했는데 이 주가 지역의 그 소득 격차가 이게 굉장히 커요. 미국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흑인이 몰래 사는 지역, 백인이 사는 지역,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도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표를 개표하느냐. 특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살았던 그 동네 표는요. 작 4년 전에 거기서 95%가 나왔어요. 바이든이. 막판에 95% 나왔거든요. 이런 변수들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우리 저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대로 워낙 미국 국민들이 지금 물가 오른 것에 대해서 너무 분개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물가가 나왔을 거 아까 쉬는 척하면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물가 오르는 걸 가지고 현 정부를 그렇게 그 문제 삼거나 하는 건 좀 덜하지 않나요? 우리는 오히려 집값을 가지고 나무라는 경우들은 많은데 물가는 그거 어차피 뭐 불가항력이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뭐 대통령이라고 잡아 하는 게 있는데 미국 민심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재산 분포 구조가 좀 다른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사람들마다 집을 한 대씩 다 가지고 있는 다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주택 보급률 보면 인구보다 집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차지하는 재산이 워낙 크니까 집값만 잡으면 뭐 집에서 1억 올랐는데 내가 뭐 배추 5천 원 올라도 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집의 소유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미국은 집 소유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모기지 쓰고 있단 말이죠. 팔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모기지 30년, 40년 걸려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뭐 대출받지 다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다르죠. 미국의 모기지는요. 40년 대출을 하는데 그것을 팔고 가는 순간 그 모기지를 완전히 갚고 새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높아졌고 대출을 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못 산다는 얘기죠. 우리는 집 팔고 전세 끼고 그걸 갖다가 다른 데 갈아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주택 거래량을 보면 지금 코로나19의 금리 인상 이후에 미국의 주택 거래량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급여를 가지고 사는데 대부분이 급여 가지고 모기지 내고 그런데 거기서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 있다는 이게 정말 감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보전 수단이 없고 그리고 미국은 주식 투자도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간접 투자하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이 뭐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아주 그 횡재하거나 쫄딱 망하거나 그런 사람 극단적이죠. 편차가 좀 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통이 크고 그런데 사실 미국의 경우에도 물가를 올린 것은 트럼프예요. 트럼프인데 바이든이 두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트럼프가 물가를 엄청나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조금 4년 후를 내다보는 어떤 미래를 아는 경제학자들을 좀 갖고 있었다면 거기서 트럼프의 통화 팽창, 재정 팽창을 그 공개를 하면서 거기서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코로나가 바로 안 끝났거든요. 오면서 바이든은 돈을 더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푸는 게 마지막에 푸른 바이든은 심지어 덤터기 썼다는 거군요. 다 덤터기를 다 썼죠. 거기다가 학비까지 깎아주는 플랜. 그 플랜이 지지세도 많이 얻었지만 정상적으로 학비 낸 사람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엄청나게 드는 것이죠. 학자금 융자 안 내고 정상적으로 낸 저희 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야?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트럼프 정부의
동아 팽창, 재정 팽창에 대해서 손절하고 예. 다시 갔어야 되는데 푸는 거. 그다음에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통한 금리 인하 정책이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이미 풀어놓은 상태에서 그때부터 금리 인상을 했으면 그 고통이 트럼프 때문에 생겼다 할 텐데 이것을 끌어안고 있다가 예. 뒤늦게 뭐 자이언트 스텝을 4번 밟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고통도 바이든이 준 것 같고 네. 물가는요 진짜 이 음식점에 다녀보면 물가가 두 배 반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생필품 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렸기 때문에 예. 사람들 입장에서는 급여는 실질 소득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해리스 후보가 낙태도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오늘 그 AP 출구 조사를 보니까 세 번째 변수가 낙태였더라고요. 예. 근데 첫 번째가 민주주의고 두 번째가 물가예요. 그런데 물가 변수가 워낙 높은데 해리스가 다른 뭐 검사 출신으로서 다른 면모는 좀 보였지만 경제 정책에 관해서 비전을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가 중요한 이슈인데 경제가 지금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 낙태 얘기할 때냐? 4년 후에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금 이 물가 문제 해결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 뭐 나이트라인 같은 데 나가서 바이든 대통령의 차이가 뭐냐? 차이 없다. 그러면 일반 유권자들은 그냥 물가 계속 못 잡겠네? 이런 어떤 신뢰를 주는데 실패했고 딱히 기억나는 경제 참모도 하나 쓰지 않고 네. 경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안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신경은 쓰는 면을 보여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너무나 트럼프의 부정 행위가 또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요소가 심했기 때문에 좀 상대방의 트럼프를 공격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으리라고 본 측면. 그리고 사실 해리스의 이력을 보면요. 경제 문제에 관해서 TV 토론 한번 나온 적이 없어요. 국가 재정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트럼프는 몰라도 자기 그 괴상한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면에서 경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게 뼈아픈. 그래서 이진우 우리 앵커님 같은 분이 한 분만 옆에 붙어 있었어. 이거는 경제 비전을 주면서 판을 바꿀 수도 있었다. 그렇게 아쉬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채팅창에서는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다들 민중들이 국민들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드니까 보수 정부든 다시 진보 정부로 바뀌고 다른 나라는 진보 정부였으면 보수 정부로 바뀌고 계속 그냥 정부 바꾸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이 그런 또 분석을 하시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거를 보면요, 역대 있었던 그 많은 선거 거의 대부분이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 상하원 선거, 근데 상원은 3분의 1을 교체합니다만은 특히 상원이 선거 방식이 대통령 선거 방식하고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상원에는 한 명이나 두 명 되는데 그쪽에서 사실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다 되는 대통령 선거제나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 상하원 선거 판세 분석을 보더라도 상원은 공화당이 조금 더 유리하잖아요. 하원보다 조금 더 유리한. 예. 뭐 지금 하원도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맡겨봤더니 바이든한테 맡겼는데 트럼프가 안 돼서 바이든한테 맡겼는데 바이든이 별로 보여준 게 없잖아요. 오히려 그냥 그 반도체 보호법 같은 게 우리나라가 볼 때는 굉장히 큰데 인플레 감축법. 미국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만 인플레 감축법. 주변에 생활 물가 올라가는 거랑 저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 특히 식품 물가 마지막에 이제 당황하니까 비축유를 왕창 풀어가지고 그 기름값은 예. 마지막에 좀 낮췄는데 그것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거기다가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코노미스트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에 대한 비전을 왜 제시를 못했는가. 너무요. 제롬 파월을 동원해서 사실 제롬 파월이 그 빅핫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90% 이상 아주 강력한 백악관의 요청이 있었고
특히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원래 공화당 당원이었는데 그래서 경제 지표만 보면 그때도 0.25%포인트를 내리는 게 합당했는데도 불구하고 0.25% 내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물가 잡았다고 세상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 여전히 뜨겁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지표는 잡혔다고 그런데 이건 뭐야? 우리 물가는 지금 실질 소득이 떨어진 것은 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미국의 중산층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솔직히 우리는 검찰 특활비도 있고 회사에서 탄력 같은 것도 연말에 주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제가 미국에 살 때 탄력 이거 하나 다 월급에 사야 돼요. 그게 이제 미국 사회생활 중산층들의 생활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급여 실질 소득이 줄었다. 아 이것은 내 살을 떼갔는데 바이든한테 맡겨놓으니까 오히려 나빠졌어. 그런데 해리스는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해. 이런 것들이 좀 실망 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선거의 관건, 유권자들이 어떤 걸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선택에서 민주당이 좀 실패한 것 같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이제 중앙정부에 앉아 있으면 통계 지표를 보니까 그게 체감 지수하고 이제 물가 잡았잖아. 물가 2%로 내려왔는데 예. 그게 현재 CPI나 PCE가 2%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경제학자도 잘 없어요. 기자하고 전문가, 정부사 전문가 몇 분만 아는 것이지. 하기야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물가가 잡혀봐야 그렇습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조금 덜 올랐다는 거지. 결국 더 오른 거죠. 내가 마음 아픈 건 야 무슨 배추가 8,000원이야 이 얘기인데 맞습니다. 예. 지난달에 비해서는 그래도 400원 오른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인 것 같네요. 왜 민주당은 경제가 중요하다는 걸 그렇게 몰랐을까요? 몇 전에 대통령은 경제가 중요한 거야라고 해서 이긴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그게 저 클린턴 대통령이잖아요. 네. 예. 그게 제가 아이고. 특파원 하던 시절에 클린턴 대통령이 바로 It's the economy, the stupid.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제 그때는 상대 후보가 부시 아버지였는데요. 예. 부시 아버지가 이라크 공격을 해서 완전히 잡았습니다. 1차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평정을 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근심걱정이 없어졌다. 이때 시골 출신의 아칸소 출신의 트럼프가 문제는 경제야 하고 치고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요, 클린턴 대통령은 그 은행 독점법이라든지 이런 거 다 무너뜨려 버리고 본인이 민주당이었지만 공화당 성향의 정책을 엄청나게 많이 폈어요. 그리고 특히 그 글래스법 같은 거 있죠. 그 은행법 같은 거. 예. 이런 것을 상당히 그 자본가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소위 그러니까 전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뭐 조타를 따지게 아무런 내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너무 왼쪽인 것이 또 표를 깎아먹었나요? 이게 좀 기울다 보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긴 하는데 신해철 칼럼니스트는 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뭐 아무래도 민주당이 그 시기에 비하면 왼쪽으로 많이 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또 딴에는 이제 노동자 표를 잡으려면은 사실은 뭐 그냥 진영이 다르다 뿐이지 사실 양쪽이 포퓰리즘을 다 표방하는 거는 매한 가지입니다. 그냥 진영이랑 방식이 다른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메시지가 굉장히 복잡한 것에서 알 수가 있듯이 경제 같은 경우도 좌파, 중도, 그다음에 중도보다도 더 보수적인 온건파 이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아우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정말 어렵죠. 말은 그럴싸하지만 각각의 이해관계와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네. 트럼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는 성공했다고 보세요? 사실은 그 역설적으로 뭐 그래도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공화당의 주류들이 이렇게 되면은 재정 보수주의나 그런 거를 이제 신조로 계속 내세우면서 트럼프를 견제를 한들 어쨌든 대통령 후보로 다시 나서서 정권을 다시 잡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이상 더 견제를 한들 당분간은 브레이크를 거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친기업주의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노동자들도 실용주의로서 지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기업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임금을 주면서 먹고 살게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친기업주의에 플러스 알파로 트럼프가 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원하는 다른 정책이기도 한 거죠. 바로 예. 보호무역인 겁니다. 근데 보호무역을 하면서도 트럼프가 또 이거를 왜 할 수가 있냐 하면은 여느 공화당 주류 같으면은 100이면 100 좋은 대학을 나온 금수저들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뭐 201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미트 롬니 예. 그 사람은 이제 mormon교도이고 mormon교에서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이제 브리검령 대학교를 나왔죠. 아버지가 또 미시간 주지사였을 뿐더러 굉장히 성공한 자동차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반해서 트럼프는 이제 원래도 잘 나갔던 사업가이긴 합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뉴욕시에서도 노동자 거주지인 퀸스에서 공공 부동산업을 하면서 성공을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끝내 맨해튼에 진출하지도 못했고 나중에는 방송 같은 것에 나가면서 그런 특유의 언더도 그러니까 다른 기업인들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오히려 자신의 매력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동경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친기업, 보호무역 이런 이제 겉으로 보기에 안 좋은 정책, 안 맞는 정책을 내놓는 것 같아도 그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먹히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래도 트럼프는 한번 겪어본 대통령이니까 뭐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그때 그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실제로도 지금 유권자들이 좀 일관성 있게 그동안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인플레이션을 좀 중시하는 분들일수록 트럼프 시절에는 그래도 호경기였다. 돈을 벌면은 그래도 1달러라도 내 주머니에 더 들어왔다. 지금은 아니다. 이거였거든요. 의외로 경제가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미국 네. 정치인들이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던. 네, 그 점에서 보면은 해리스를 지지했던 주류 공화당원들도 핀트를 완전히 잘못 잡은 게 돼버린 거죠. 도덕성이나 민주주의 이런 이제 좀 큰 문제에 주력을 했던 셈이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전략적 실패 중에 하나는 흑인 남성층입니다. 흑인 남성층. 예. 예.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전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흑인들의 지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 때도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같은 데서는 이겼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 해리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하는 것은 저 여자 지금 흑인 아니잖아. 그 얘기 팬 캠페인을 여러 개 벌였거든요. TV 광고로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해리스가 과거에 캘리포니아에서 검사할 때라든지 거기서 선거운동할 때 본인이 내가 흑인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하고는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인도인 어머니 밑에 자랐고 네. 그다음에 까물라 해리스란 말 자체가 까물라가 그 인도 말로 연꽃이라는 뜻이에요. 연꽃이 그 부처님 태어날 때 그 연꽃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인도에서 가장 신성시하게 연기는 꽃이 이제 연꽃인데 무슨 얘기냐면 인도풍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번에 공화당에서는 해리스가 무슨 흑인이야. 인도인이야. 본인은 흑인이라고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어. 이 대목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거기다가 오바마는요. 본인도 반 흑인 또 반 백인이었지만 예. 부인이 미셸 오바마였고 거기서 태어난 애기들은 다 블랙. 그래서 우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쪽은 유대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리스의 남편은 백인 유대인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으면 그나마 조금 흑인 피가 있을 텐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안 난 건지 못 난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입양 그러니까 전 남편의 아기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100% 백인이거든요. 가족 사진을 볼 때 저게 무슨 흑인이야. 흑인의 후보냐. 그다음에 이 아버지가 자메이카인인데 이게 노예로 잡혀왔던 그 족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인도 피가 많이 섞였네? 근데 흑인들이 아시안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흑인이기 때문에 찍어야 되는 동력이 좀 상실됐고 또 흑인들이 백인들보다도요. 의외로 남녀 차별 의식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자가 그래요? 뭐해? 이런 의식이 그래서 백인
표가 이제 나오고 나면 정확한 결과가 드러나겠습니다만 흑인 남성들의 지지율이 낮아서 끝까지 고민했거든요. 네. 근데 그 흑인 남성들한테 뭔가 한 큐 뭐 보여줄 게 없었잖아요. 어허. 그러고 보니까 그런저런 구멍들이 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구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좋은 호재를 가지고도 마지막까지 박빙이었고. 그렇군요. 환율은 오늘 1399원까지 찍고 내려와서 지금은 뭐 약간 좀 내려간 1394원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1억 300만 원을 넘었네요. 네, 거의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또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을 예상하면 하는 베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뭐 그럴 만도 하죠. 예. 그 사이에 뭐 업데이트되어 있는 개표는 특별한 뭐 변화는 없는가 보죠?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가 결국에는 빨갛게 칠해졌습니다. 이거 언론사들이 빨갛게 칠하는 건 남아있는 표들, 특히 우편이라는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당일 그거가 투표도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건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에 예. 대해서는 추정은 정말 안 될 텐데 우편으로 날라오는 생각보다 정확하게 추정을 하는 편입니다. 유권자 등록을 한 숫자를 보고 이게 다 투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우편 투표든 그게가 뭐 직접 투표든 우편 투표든 하려면은 일단 사전에 주정부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요구를 하고 그걸 이제 수락을 했으면은 투표 용지를 보내거나 직접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주정부가 빨리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조지아 같은 주정부들이 준비를 한 게 우편 투표와 당일 투표 모두를 최대한 빠르게 개표를 하겠다. 예. 사실은 이제 주정부 쪽에서는 그 보통 미국에서는 주 국무부가 선거 업무를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브래드 레펜스퍼거라고 4년 전에 이제 그 공화당원입니다만은 4년 전에 이제 선거 불복론에 반대를 하면서 트럼프와 이제 각을 세웠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또 했던 얘기가 사전 투표, 뭐 직접 투표든 우편 투표든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기 시간도 짧아졌고 사람들도 좋아한다. 근데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능하면은 투표 첫날, 그러니까 본 투표일이 지나가기 전에 어지간한 표를 다 개표를 할 것이다, 집계를 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진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른 경합주도 시간대나 그런 걸 감안하면은 거의 엇비슷한 거죠. 자, 그러면 아직 특별한 뭐 변수는 없는 가운데 우리 그러면 지난 레이스를 한번 좀 돌이켜 볼까요? 어디서부터 가볼까요? 바이든이 이제 후보를 그만두고 해리스가 바통을 이어받은 다음부터는 계속 뭐 엎치락뒤치락 했던 걸로 이해가 되는데 어디가 변곡점이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이제 내가 그만두겠다. 나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물러날 테니까 해리스 너가 하라. 한 게 지금 105일 정도 됐어요. 예. 이제 그리고 그 처음에는 바이든의 그 애국적 결단, 예. 그 권력을 놓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현직 인컴번트가. 그런데 득표율이 좀 더 나온다면 내가 그만두겠어 한 거. 그다음에 또 신선도 해리스라는 사람에 대한 일단 젊다. 트럼프보다 훨씬 젊은 올해 환갑밖에 안 된다. 예. 그렇다면 뭔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특히 TV 토론에서 완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하고 때하고는 다른 바이든 때하는 같이 헤매고 있는 상태에서 네. 트럼프가 아주 압도적으로 돋보였는데 이제는 뭐 정신이 아주 멀쩡한 해리스하고 붙게 되니까 과잉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한참 쳐다보면서 웃는 장면 뭐 이런 게 국민들이 볼 때 그동안에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이긴 것은 트럼프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이든의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서 지지율이 완전히 올라갔다가 그게 약 한 50일 정도는 계속해서 해리스가 고공행진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해리스한테 보여줄 게 없다. Something new, something meaningful. 또 해리스가 누구냐? 만약에 해리스가 백인이었다면 아니면 주류 학교를 나온
사실 하워드 대학이라는 데가요. 그리고 강의도 했습니다만은 이름이 하버드하고 비슷하지만은 그게 저 워싱턴 DC의 그 우범 지역에 있는 학교고 학교 서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낮아요. 해리스가 나온 학교가요? 예. 예. 지금 해리스가 거기서 지금 개표 방송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아버지가 스탠포드 경제학 교수고 어머니가 바이오 네. 박사인데 캘리포니아에서 하워드 대학을 갔다 뭐 썩 우수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뭐 본인의 뜻이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그런 데다가 공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도 인맥 사회가 사실 우리보다도 더 세게 맺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해리스의 가장 큰 약점, 마지막 선거 유세 장면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를 향해서 매춘부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옆에서 매춘부라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인하지 않고 그냥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해리스가 원래 처녀 시절에 한 남성하고 검사장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유부남이었는데 네. 그분의 덕을 받아서 발탁이 됐다. 아하. 이런 어떤 그동안에 꼭 누적된 어떤 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부남이 막판에 자기 기존 부인하고 대타협이 돼가지고 버려요. 아, 해리스를? 예. 야. 그 스토리를 가지고 너가 출세하기 위해서 몸을 판 여자다. 이게 트럼프 측에서 공격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통 미국 사회에서 볼 때 오바마는 그래도 아이비리그 출신이었고 아, 흑인이지만. 그 주류 중에 주류였는데 해리스는 주류였던 적이 없고 선거도 오랫동안 하원 의원을 했고 뭐 하지만 그 캘리포니아 주에 거기는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민주당이 되는 지역구예요. 호남 삼선 뭐 이런 느낌이었나 보군요. 그래서 호남 중에서도 또 골수 있지 않습니까? 영남 중에서도 골수. 캘리포니아도요. 다이아몬드 바라든지 캘리포니아 내에 좀 잘 사는 구가 있습니다. 고기와 못 사는 구가 꽉 차별화돼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못 살고 좀 다인종 섞여 있는 이런 구는 거의 지지율 80% 90% 압도 그 제대로 된 선거다운 선거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런 점이 전국적 지명도 예. 여기서 조금 그 중산층이나 특히 학력 수준이 낮은 백인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아직 해리스한테 맡겨도 되나? 이런 좀 걱정을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 교체가 조금 좀 결과적으로 보면 늦었다는 뜻이네요. 늦고 좀 신중하지.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못했다. 오히려 저는 미셸 오바마한테 줬으면 압도적 흑인표의 결집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미셸 오바마였다면 미셸 오바마 연설도 잘하고 대중적 지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딸이 대통령이 된 적은 있어도 아내가 대통령 된 적은 없어서 전직 대통령에 예. 그래서 야 그게 돼? 뭐 이런 생각은 막연하게 듭니다만 또 다른 그 오바마 자신보다도 미셸의 인기가 더 높았어요. 실제로 학력 수준이나 얘기하는 연설문을 봐더라도 미셸 오바마는 감동을 주는 대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감으로써도 좋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박통 때 유경수 여사 인기가 더 좋았죠. 좋기야. 그런데 그런들은 영부인으로서의 역할 아닐까? 근데 이제 근데 미셸 대통령으로서의 오바마는 훨씬 그 정통 하버드 변호사 로스쿨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미국 또 그 연설문 하나하나가 워낙 좋아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인이 예. 부인 연설문을 미셸 오바마 걸 뺏겨서 연설을 하다가 자기는 뺏긴 줄도 몰랐는데 이제 기자들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그래서 일이 아주 있었군요. 망신을 당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미셸 오바마 연설이라는 걸 모르고 좋은 명문을 갖다 놓고 뺏겼는데 이게 그게 보니까 막, 네. 오바마 대통령 영부인 거였다. 뭐 이런 면에서 총체적으로 바이든이 좀 노역을 부른 데다가 전략적이지 못했고 계획적이지 못했다. 자, 저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못한다면
이것은 역사의 죄인은 바이든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좋은 환경이라는 게 어떤? 아니 상대 후보가 문제점 투성이잖아요. 트럼프가 예. 트럼프가 정상적인 무슨 나이 많죠. 그다음에 말을 하고 지키지를 않죠. 예. 거기다가 각종 범죄 혐의 뭐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조금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러면 민주당이 너무 부족해서 그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게 세계 역사에서요 정말 좀 큰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 게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째 오면 이제는 물불 안 가리고 자기 스타일대로 할 겁니다. 거기다가 상원이나 만약에 하원까지 넘어가면 트럼프가 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인철 칼럼니스트님? 저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다들 이제 그동안 공약처럼 이야기했던 것 더하기 예전에 본인이 했던 것의 종합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는 재선을 바라보는 초선 대통령이었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지막 임기인데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다 보면 네.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관세는 뭐 어느 정도 또 대통령의 재량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화당이 사실은 상원 다수당도 이미 탈환을 해버렸습니다. 최소 가만히 50석을 확보를 했고 지금 이대로라면은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의석을 더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애리조나 네바다야 뭐 원래 그쪽 후보들의 경쟁력이 해리스보다 강하긴 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그렇게 하는 대신에 무슨 이제 당근을 공화당 상원의원들한테 던져줄 수가 있느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을 무작정 폐기하지는 않는 것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두 가지를 폐기를 한다고 치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사실은 조지아를 필두로 조지아에서도 그 친트럼프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이 있죠. MTG라는 이니셜로도 잘 알려진 그분의 지역구에 한화큐셀의 태양광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큐셀이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을 받아서 그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죠. 그것 외에도 이제 조지아가 또 현대차인가 또 전기차 공장을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공화당 지역구 쪽이 그런 보조금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혹은 뭐 업스테이트 뉴욕과 같이 몰락한 공업지대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표결 당시에 당론에 따라서 전원 반대를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때와는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이미 당내 내부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아마 동시에 다 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보세요.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요. 트럼프가 8년 전에 백악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는 거 거기에 프레지던셜 에시큐트 액트 거기다가 서명을 처음 한 게 파리 협약에서의 탈퇴였거든요. 예. 파리 협약은 정말 오랜 세월을 거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퇴하려고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사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 이게 타임 스케줄이 굉장히 어긋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트럼프가 1단계에서는 자기가 공약해놓고도 한 번 더 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지 못한 정책도 있는데 이번에 책을 한 권 더 냈지 않습니까? 세이브 아메리카라고. 이제 거기에 보면 자기가 일기 시절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지 못한 안타까운 대목 얘기를 많이 해놨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뭐 분야마다 좀 다르겠지만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강공 드라이브를 펼 수 있다. 특히 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난번에는 관세 전쟁 했다가 중국이 농산물 좀 사주니까 뭐 슬그머니 걷어들이는 이런 자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큰 거를 요구하면서 세게 붙을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네. 어느 방향이든.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이 되는 거 자기들 동료 공화당 의원들의 텃밭에 해가 되는 것은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관세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요. 관세 때리면 물가 오를 것이고 금리 올라가고 또 미국의 경제 불만이 있지 않냐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관세 때리면서 생길 수 있는 물가 상승분 이것을 관세로 걷어지는 세금을 가지고 바로 직불금도 뿌릴 수가 있어요. 보조금으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강경한 보호주의 이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특히 중산층들은 어떻게 예. 생각을 하냐면 이게 다수의 의견인 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땡스 기빙 데이 감사절이 되면 학교가 다 문을 닫아 버립니다. 학교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한 보름 정도 그 집에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죄송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별로 좋은 차도 아니었어요. 차를 타고 그 집을 갔는데 내일 보름간 내를 먹여 살려주는 그 집의 차가 제가 갖고 있는 차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저는 좀 상대적으로 비싼 차였고 자기들은 20년 된 차 이런 차를 쓰면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보름간 얘기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자 미국이 세계를 위해서 많은 희생도 하고 많이 도와줬는데 그 결과가 뭐냐? 예. 결국 미국 중상층의 몰락이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게 지금 중산층들이 화나 있는 대목이 이겁니다.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중국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요. 철강 같은 대목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힘든 세월을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철강이 그 미국으로 상당수 양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게 관세만 좀 올라가면 당장 막히거든요. US 스틸 살리면 한국 철강 가격 관세를 많이 때릴 가능성이 있고 이런 요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될 가능성이 없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이라서 예. 이 중국이랑 대립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우방과의 관계도 쉽게 협상으로 잘 풀어서 실리적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선거를 의식해서 좀 더 강경하게 나섰던 경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제 선거가 없는 그는 의외로 신사적이거나 치밀한 협상가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할 수는 있을 텐데 뭐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런 점도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트럼프가 파국으로 뭐 전 세계 3차 대전도 불사한다든지 자기도 지켜야 될 재산이 많은 부자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세계를 냉전이나 이런 거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하면서 미국의 내부적으로 이익만 된다면 큰 딜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저는 대만의 TSMC 여러 지금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예. 몇 번 경고했습니다. 이것들이 미국 기술 훔쳐가가지고 자기 보호해달라 큰 소리 친다. 지금 실제로 시스템 반도체 거기다 지금 TSMC가 만들고 가격을 비싸게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대만과 TSMC 문제를 갖고 중국과 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만을 넘긴다는 건 아니지만 예. 아주 그 압박 강도를 세게 해가지고 마치 넘길 것처럼 해가지고 대만으로부터 엄청난 그걸 받아간 이제 대만 TSMC 반도체 공장을 이야. 미국으로 빼면 그러면요 보조금 안 줘도 되잖아요. 트럼프 방식은 그거죠. 그러니까 네. 윽박 지르고 나서 그거 풀어주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습니다. 당근을 주냐? 그러니까 미국 외국 회사들 미국에 건설하도록 더 많이 데려오면 될 거 아니냐. 예. 그런 각도에서 보면 보조금법도 폐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피해가 미국한테만 안 오면 된다. 야, 그럼 우리한테는 좀 불리한 건데요. 우리 보조금 받을 게 몇 개 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만 TSMC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엘라바마 공장을 4나노 공장을 바로 시작하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삼성 테일러 공장 아직 완공도 안 했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기성고에 따라서 받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받는 것도 있지만 얼마 공사를 해나가는데 받는 게 있는데 지금 딱 중단하면 가장 큰 피해는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공사 제대로 안 했거든요. 왜냐 삼성전자 지금 파운드리 자체가 잘 안 되니까 네. 수주도 잘 안 되는데 뭐 공사 진행 속도를 상당히 늦게 했다고요. TSMC는 벌써 외신 들어오는 거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트럼프
취임식 할 때쯤 되면 공장 하나 더 짓겠다고 발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대만 가권 증시는 오늘 0.5% 정도 오르고 있네요. 코스피만 만 좀 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03만 원으로 거의 이제 전고점을 다시 돌파할 기세인 것 같고, 코스피는 뭐 하락폭이 그대로 거의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만드는다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게 어떻게 하면 그게 전략 자산이 예, 됩니까? 그게요. 그 대목에 대한 투자하는 분들의 좀 오해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대목이 현재 지금 공화당 의원들을 통해서 법안까지 발표했습니다. 예. 전략자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그 미국이 먼저 시작했고 미국이 주류였는데 어느 순간 지금 미국이 세력을 잃고 있다. 다른 나라의 주도권을 뺏기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수도를 워싱턴을 만들겠다.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석유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략자산이라는 게 스트래티직 에시트인데 예. 그러면 리저브를 해야 가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최고로 많이 갖고 있겠다니. 그러면 뭐가 좋죠? 시세 조정하는데 헤게모니를 잡는다는 거죠. 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릴 그렇습니다. 텐데. 예. 이게 예를 들면은 이게 달러 기축통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 미국한테 비실비실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돈이 달러 베이스로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의 달러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해 보자고 이제 이 키커런시 기축통화에 우리도 한번 새로 만들어 보고 있다. 중국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비트코인 시세를 트럼프의 걱정, 트럼프의 연설문을 읽어보면 트럼프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주겠다는 대목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주도권을 예. 완전히 미국이 뺏기고 있다. 오히려 중국이 더 많이 갖고 있다.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거의 주도권을 가져오면 좋고 하는 건데, 그냥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가격 두고 거래하는 정도인 비트코인을 중국이 주도하면 어떻고 미국이 주도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전쟁을 한다. 예.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이 비트코인밖에 없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 올려버리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 기축통화를 갖고 세계 금융을 꾸려왔던 게 미국인데 예. 기축통화의 기능 하나가 좀 분산이 돼.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하나로 달러의 기축통화를 완전히 덮을 수는 없지만 예. 그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사모을 거예요. 예.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그러나 일정 수준이 지나면 비트코인 가격은 연방정부의 컨트롤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호재라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굳이 더 올리거나 낮출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컨트롤하겠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어느 날 아침에 하루에 폭망시켜서 그걸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당황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략자산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네. 외환 보유액을 네. 달러나 혹은 금이 아닌 네.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들의 국부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아쉬우니라는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네. 중국이나 러시아가 국부로 삼을 수 있을 만큼 비중이 이게 커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그거 그게? 자체가 네, 그러면 하나에 정말 수조 원이 돼야 하나 가격이 이제 근데 가격 차이가 점점 더 피자 한 박 하나도 안 되던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거로 돈 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가격을 띄워주겠다는 그 정책보다는 우리가 중앙 관리를 하겠다. 비트코인도 오히려 가격이 뜰까봐 일단은 우려스럽다는 거군요. 그럼 거꾸로. 뭐 뜨든 안 뜨든 우리가 조정하는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 손바닥에 있어야 된다. 예. 마치 달러처럼 예를 들면은 국제 수지가 중국이 흑자가 나서 일본이 흑자가 나면 그 돈을 미국 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국 국채 발행을 대량으로 해가 국채 가격을 떨어뜨려 버리면 그러면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 상태에서는
상당 부분의 돈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국채처럼 하나의 구멍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국채처럼 컨트롤하겠다. 아, 그게 트럼프의 생각이다. 그게 전략자산이라는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국가 전략자산이라는 게. 그렇군요. 이게 지금이야 뭐 그 시가총액이 높지 않으니까 예.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걸 갖고 있으면서 국부를 저장하기는 어려울 텐데 예. 지금보다 뭐 100배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르면 예. 이제 그것이 이른바 중앙은행들 사이에 디지털 금이 되면 어떡하냐는 거군요. 그 가능성을 차단해버리고 그것을 미국 통제해 두겠다. 그런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생각이라면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이 사실이라면 뭐 그래서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억 원까지도 오르는 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비트코인 육성 정책을 펼 것이다는 그것은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거죠. 트럼프 육성 정책을 쓸 이유도 없고 쓸 필요도 없는데 다만 국가 전략 자산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예. 허허. 그렇다면 일단 미국이 보유하려면 일단 사서 보유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는 과정에서 그럴 텐데요.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대략 뭐 한 1,000몇 조 원 정도라서 예. 우리나라 코스피의 반도 안 되는데 그거를 근데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또 뭐 각종 저기 뭡니까 저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 시장도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입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나 좀 뜨겁고 다른 나라로 가면 그리 많은 비율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보이지는 않으나 어쨌든 박빙의 선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내 편을 만들려면 저런 식의 코멘트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생각했는데 뭔가 밑그림이 있었다고 보는 전략자산에 관해서는 말씀이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여러 번 공격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냥 한국에서 언론 보도될 때는 그냥 비트코인 육성책이다만 알겠습니다. 보도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 신희철 칼럼니스트님, 뭐 상황은 특별하게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자, 지금 개표가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도 뭐 바뀌는 주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경합주는 표차가 벌어졌다 경합주대로. 좁혀졌다 이 정도이지. 네바다도 그리고 추세를 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라스베이거스를 관할하는 클라크 카운티의 표차부터가 근래 나와야 되는 것보다도 좁게 나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어려울 겁니다. 역시 또 이제 전반적으로 민주당한테 좀 예상보다는 불리한.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페인이라는 게 아까 물가 생각하셨고 네, 그리고 선거 이슈를 너무 개념적인 걸 잡은 것 같다. 사람들은 그 당장 먹고 사는 경제에 더 걱정이 많은데. 그런 것도 있고 결국에는 그것도 컸으리라 봅니다. 바이든보다도 무능력한 정치인, 정말 신뢰하기 어려운 부통령. 이 이미지도 계속 존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높은 호감도라는 거를 강점으로 내세워 볼 수야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트럼프와의 대비 효과도 엄연히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해리스가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증명해 보이지 못한 것이기도 하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 오바마는 뭐 이력도 이력입니다만은 자기가 2008년에 민주당 경선을 치르고 그의 대선을 끝까지 치러서 이기면서 적어도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건 입증을 해 보였거든요. 근데 해리스는 짧은 기간 내에 모든 걸 다 보여줘야 했다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싶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는 거. 그렇지만은 현직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출마 1순위이기는 했다. 가능성을 떠나서요. 근데 부통령이라는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됐는데요. 이 해리스가 부통령 4년 동안 정말 죽어 지냈습니다. 너무 존재감이 없었던 것이에요. 아하. 뭐 부통령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아주 납작 엎드려서 그냥 어디 가서 대독치사 정도나 해주고 외국에 순방 갈 때 바쁘면 대신 가주는 이런 외에 어떤 국가적인 내셔널 이슈에
정점에 한 번도 쓰질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어떤 신뢰감이 저 여자한테 맡겨도 될까? 네. 이런 점이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너무 짧은 기간의 선거 기간도 영향을 줬던. 네. 저는 오히려 선거 기간이 길었으면 표차 더 났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가능하다 봅니다 이제. 너무 무능한 것처럼. 네. 부통령 4년 동안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원래 부통령은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게 그 현대 대통령제가 FDR 덕분에 정착된 이래로는 그때 당시에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80년대. 그러니까 레이건 시기부터는 뭐 대통령의 나이 문제도 대두가 되고 하니까 대통령 일 자체도 너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일정도 그만큼 타이트해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가능한 선에서는 부통령한테 업무를 적당히 넘기는 게 예. 미국 정부의 이제 새로운 시스템 하나의 추세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고어가 부통령으로 했던 것이 그 유명한 이제 IT 고속도로인 것이고, 맞습니다. 네. 딕 체니 전 부통령 같은 경우는 국방 쪽으로 아무래도 전담을 했죠. 왜냐하면 걸프 전쟁, 아까 그 언급하신 제1차 이라크 전쟁 당시에 국방장관이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다년간 역임하면서 쌓은 경험을 활용을 해서 오바마의 부족한 외교 경험을 보완을 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자와의 친화 그런 유대감을 활용을 해서 선거 때 이제 노동자들의 표를 최대한 끌어오는 데 도움을 줬다. 그러면 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2016년에 갓 선거를 치렀을 당시만 하더라도 백인 기독교도의 지지부터 확실하게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디애나에서도 유독 좀 강경한 걸로, 그러니까 네. 강성인 걸로 유명한 복음파 가톨릭인 펜스를 부통령으로 지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중절 이슈 같은 것도 띄우고 또 하나 펜스가 또 그 기독교도들이 또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품위 있는 태도를 갖춘 사람이 아닙니까? 토론회 때 보여줬던 것 같이 예. 그런 대비 효과도 일어났다 보니까는 그때부터는 이제 백인 기독교도들이 트럼프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고 그로 이제 뭉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바이든은 반대로 왜 해리스를 지명을 했느냐? 원래 흑인의 지지를 받기는 합니다만은 워낙 이제 기득권 이미지도 있고 또 젊은 시절에 아니타 일 교수 청문회 사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젊은 세대인 흑인들일수록 바이든을 굉장히 불신을 했거든요.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사실은 해리스를 찍었던 면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들이 현직이건 아니면 후보로 나왔을 때 자신이 부족하거나 좀 더 이제 확실하게 키우고 싶은 강점이 있으면은 그에 걸맞는 사람들을 부통령으로 발탁을 하고 업무를 이제 또 맡기게 되어 있는데 해리스는 유독 좀 그런 업무를 좀 안 맡았던 편이긴 합니다, 사실은. 바이든이 안 키운. 안 키웠다기보다는 본인이 자초한 것도 있는 게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은 21년 하반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4분기 당시에 있었던 바이든과 해리스 간의 권력 다툼을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때쯤에 해리스가 지지율 하락을 틈타서 바이든을 제치고 대선에 나가려고 했다. 이런 정황들이 워싱턴 포스트를 필두로 여러 주요 언론에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한동안 해리스가 실제로 진짜 무존재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그나마 전국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느냐? dob스 판결 덕분이죠. 임신중절 보장 이슈가 좀 더 근본적으로 부각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화당이 눈치를 봐야 될 정도로 총기 규제 이슈도 뜨니까 그 두 가지 이슈를 부각을 하면서 젊은 세대하고 소통을 한다. 근데 거기서 끝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뭐 선거 결과는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이 뭐 나겠습니다만 네, 민주당은 고민할 부분이 꽤 많네요. 그렇습니다. 의회 선거도 비슷한 결과가 좀 계속 집계되는 거 있습니까? 예, 연방 하원도 여차하면은 어. 예, 박빙으로나마 공화당 다수당 유지로 뜰 수도 있을 지금 것 같습니다. 상황 그럼 하원, 상원, 대통령을 모두 예. 공화당이 가져가는. 예, 안 되어도 하원은 야. 민주당이 간신히 되찾아오는 정도일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요, 사실 미국은 문제가 된 예산권 같은 거, 우리나라는 정부의 예산권이 있고 국회는 뭐 심의 의결해 주는 것밖에 안 합니다만 미국은 예산 편성권 자체가 국회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뿐만이 아니라 의회 권력이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제하고 많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요,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을 하다가 중간 선거에서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하원하고 상원이 다 공화당으로 바뀔 때 그때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 그 특파원들 사무실이 14가 정도 있는데 갑자기 길거리에 코끼리 떼가 나타난 거예요. 언제?
1996년 선거입니다. 예.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의 중간 평가 선거였거든요. 예. 그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잡고 있었어요, 의회를. 근데 의석이 한두 석 정도 차이로 공화당이 싹 바뀌었는데 우선 상임위원장 100% 공화당으로 싹 다 갑니다. 우리나라처럼 배분하는 거 없습니다. 한 석이라도 더 많으면 의회 책임 정치라는 이름으로 다 갈린다고요. 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 장악하게 되면 상하원 이때 대통령 트럼프가 온 것에다가 더 강한 아주 엄청난 수소폭탄과 같은 폭발력이 생기는 무소불위에 아무것도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 대목에서 우리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1기 아니 2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건 세계의 경제 특히 보호무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제 질서가 바뀔 수도 있는 이 부분은 네. 김대호 박사님 한 번 더 여쭤서 언더스탠딩에서 선거 결과 나오고 나면 이게 어떤 후폭풍까지도 예상되는지 한번 짚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클로징 벨 시간이라서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바로 클로징 벨로 이어가겠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